보세요. 이 사람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네. 제가 이때만 해도 잘 얼굴이 나쁘지 않았는데 요즘 강의를 너무 많이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맛이 갔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한 73kg? 근데 지금은 63kg. 살 많이 빠졌죠. 얼굴도 홀쭉해졌어요. 저는 제 소속은 중국에도 그런 학교가 있나 모르겠는데 사이버 유니버시티, 사이버 대학. 사이버 대학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학위를 따는 대학이고요. 한국에 만들어진 건 1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사이버 대학이 생긴 지는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15년 됐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크고 가장 탑 클래스의 사이버 대학이 한양대학교 재단에서 만든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는 이제 한양사이버대학교의 호텔 조리 외식경영학과 교수고요. 저희 대학에 대학원도 있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MBA 주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 전공은 외식경영학 박사를 땄고요. 원래 제가 박사 하게 된 배경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외식업 하는 그냥 사업가였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식당 사장. 근데 식당 사장을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매출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하나 저는 처음 시작한 게 스파게티 전문점을 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근데 이제 잘 돼서 한 2년 하다가 한 100평짜리 고깃집을 하나 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돈을 싸들고 와서 고깃집 내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또 어느 날은 제가 베트남 쌀국수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 저보고 그러지 말고 너 교수하면 어떠냐.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도 외식경영이 오래된 학문이 아니에요. 여기 중국에 외식경영 이런 거 가르치는 데 있어요? 없죠. 저도 사실은 제가 외식경영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그거에서 제가 되게 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박사를. 박사를 처음에 이제 식당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다닐 때 그냥 장사 좀 잘 하려면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녔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박사, 외식경영학 박사 2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위에 거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도 막 외식경영이 바람이 불어서 대학들이 학과를 막 만들기 시작한 거야. 내가 욕심이 생긴 거야. 교수도 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장사하던 건 와이프한테 딱 맡겨놓고 공부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교수가 됐죠. 그랬더니 요즘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잘했다. 안 그랬으면 너 평생 식당만 하다가 죽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식당해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육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외식경영학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에 외식경영과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학문 자체가 연구하는 사람도 없지 가르치는 학교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일이 뭐냐,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다 제가 쓴 책이고요. 이거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김영갑 교수라고 치면 제가 쓴 책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한 11권 정도 돼요. 그건 왜냐?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이 학문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다 보니까 교재가 필요했고 교재가 필요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상권 분석.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권 분석.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상권 분석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들어는 보셨죠? 여기서도 그런 말 써요? 창업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상권 분석. 그럼 뭘 분석해요?
좋아, 상권 분석을 한다. 그럼 뭘 자세히 봐야 될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불러야 돼? 심천이라고 하는 게 더 쉽게, 네, 심천에서 어디서 식당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걸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대표님, 식당을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낼지를 고르려고 해. 소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군데 점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 중에서 어딘가 하나 선택해야 돼. 기준이 뭘까? 제일 먼저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유동인구. 또 좋아, 유동인구가 1번.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아무거나 돼. 하나라도 얘기해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럼 그 옆에 분, 교통의 편리성. 좋아요. 교통의 편리성. 또 대표님도 뭐 한마디 해주셔야지. 월세나. 월세. 자, 좋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교통, 즉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우리 가게 오기. 또 예를 들면 교통에는 아마 주차장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세도 나왔어요. 또 아무거나 하나 대봐요. 하나만 더 대. 얘기 안 하면 나 계속 물어볼 거야. 빨리 얘기해. 하나. 주변 상가.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점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혹시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식당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심천에서. 그리고 내가 돈이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해요. 자, 3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정도를 벌고 싶어요? 한 달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내가 3억을 투자한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건 맞는데, 돈을 번다는 건 결국은 매출이죠. 자, 이 매출을 올리려면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갔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세도 비용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인건비도 있고 식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자,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남죠? 이익이 남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아까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익이 내는 게 중요한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이익으로. 근데 어떤 분은 3억을 투자했어요. 어떤 분은 4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익이 1,000만 원이 나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 의사결정의 기준은 뭐냐면 투자 수익률이에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ROI, Return on Investment. 한국말로 얘기하면 투자 수익률. 알아요? 투자 수익률. 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점포를 구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점포를 선택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제일 높은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포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투자 금액을 다 산정해야 되겠죠. 여기도 권리금 있죠?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아직도 1년치 그냥 월세 먼저 내는 걸로. 2달치? 2달치, 3달치예요?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가 그랬나요? 제가 옛날에 상해 오고 이랬을 때 뭐 1년치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좋아.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해야 되죠? 인테리어, 또 초기에 예비비,
등등등 해서 투자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10개의 점포의 투자 투자 금액을 다 산출했어요. 그 다음에 뭘 산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산출해야 돼요? 매출액. 자, 장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매출액을 찾아낼 수 추정, 우리가 이걸 추정한다고 합니다.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장사 시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점포에다가 이런 걸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추정해야 되겠죠? 물론 그게 나중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은 정확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하든 매출액을 추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비용. 내가 여기서 이걸 해서 이 매출액을 올리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역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됐죠? 그러면 결과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 수익률이 나와요. 왜? 내가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고 그 이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누면 곱하기 100 하면 투자 수익률이 몇 %인지.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게요. 내가 식당을 합니다. 심천에서 1년에 투자 수익률이 몇 %면 해피한 거예요? 얼마면 됩니까? 1년에. 아니, 우리 월로 합시다. 월. 매달 결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손익계산서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죠? 그 이익을 나누면, 즉 신천에서 여기서 음식점을 하면 월 투자 수익률이 얼마 나와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3년 내에 그럼 3년 내에 투자 금액을 회수한다는 건 연 33%의 투자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그러면 33%면 12로 나누면 약 3% 정도. 투자 수익률의 3%. 약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으면 3%면 얼마예요? 300만 원. 그쵸? 300만 원이 뭘로 남아야 되죠? 순이익. 순이익이라는 건 뭐죠? 내 인건비 빼고 또 이자 비용 빼고 또 뭐 모든 지출 빼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생활비는 빼면 안 돼. 그렇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빼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중국에서 3% 충분히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내 인건비로 집어넣고 내가 일한 것도 내 와이프가 일하면 내 와이프 일하는 것도 비용으로 넣고 거기다 내가 투자한 금액을 감가상각 하는데 이 감가상각은 또 몇 년을 해야 될까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거 잘 모르는 분 있죠? 설명할게요. 감가상각은 뭐냐면 내가 이 식당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했어. 인테리어도 하고 모두 하고 해서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은 다시 나한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은 뭐냐면 감가상각을 한다는 건 이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산. 비용하고 자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설명드릴게요. 비용은 내가 지금 사실은 자산이나 비용이나 돈이 나간 건 똑같아.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고 돈을 줬죠. 자동차 값을. 그럼 이 차는 아파트를 사고 돈을 줬어요. 그럼 이 차나 아파트는 비용일까 자산일까? 자산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돈을 줬어요. 그럼 이 기름값은 자산일까 비용일까? 이건 비용이죠. 그럼 비용과 자산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뭔가 아시는데 말이 잘 안 나오지? 얘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걸 효익이라 그래요. 즉 쓸모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 자, 기름값은 기름 넣은 게 얼마나 유지돼요? 기름 한 번 넣으시면 얼마 정도 차 타요? 일주일? 길게 가면 일주일. 자, 이와 같이 빨리 없어져 버리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비용이라고 하면 안 돼. 자산. 대신에 이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이 며칠일까?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일수로 따집니다.
여기서 중국에선 그걸 얼마로 할까요? 아마 이건 세계 공통일 거예요. 1년이에요. 이걸 내가 돈을 지불한 효과가 1년 이상 가면 자산, 1년 안 가면 비용. 그래서 이 돈을 지불했는데 내가 여기다 투자했다는 건 이 가게가 1년 만에 안 할 거는 아니죠?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세법상, 왜냐하면 이게 세법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낼 때 내가 번 돈에서 비용을 빼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안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그럼 내가 여기다 만약에 2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이 2억을 얼마 동안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까? 이게 중국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기준이 있어요. 한국은 저도 중국법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저번에 광저우에서는 3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5년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질이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왜? 내가 만약에 이걸 1년에 다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세금을 안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선 이걸 길게 비용 처리하게 해요. 그래야 국가가 이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은 어때요? 여기다 인테리어 투자를 했어요. 이 인테리어의 효과는 몇 년을 갈까? 사장님, 몇 년쯤 갈까요?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인테리어의 효과가 몇 년이 지속될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손님이 다시 안 와. 우리 집에. 그럴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인테리어를 얼마마다 한 번씩 바꾸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지? 네? 3년? 얼마쯤에 한 번씩 바꾸실 것 같아요? 사장님은 이 가게 인테리어를 얼마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처음에? 처음에 1년 되는 타입인데 다시 그다음에 1년 더 해서 매년 바꾸세요, 그럼? 1년 바꾸고 2년 뒤에 바꾸고 그다음에 3년 보통 어떤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번 인테리어 하면 그걸 완전히 다 리뉴얼하는 동안 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한 번 하면 안 바꾸지 않아요? 그쵸?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그치? 거의 안 바꿔요. 특히 한식당들 거의 안 바꿔. 왜 그럴까? 그쵸? 또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깝죠? 그런데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사장님은? 얼마마다 바꾸는 게 내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음식점 카페 다니시잖아요. 어? 내가 갔던 카페가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해. 좀 구식 같고,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아닌데?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거미줄도 막 있고, 간판도 낡아 보이고, 바닥도 막 이러고, 그럼 어때요? 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지? 그게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여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느낌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 계산해야 되겠죠. 지금 누가 맞다고는 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요, 민족성에 따라도 다르고요, 또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걸 맞추어서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계속 버텨야 돼요? 바꿔야죠? 그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2년이면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2년마다 바꿉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싸그리 다 뜯어고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뭔가 어쨌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어때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아무것도 안 고치고 사나요? 그렇진 않죠. 매년 무슨 짓인가 하지. 가구를 옮기든가, 아니면 벽지만 바꾸든가, 아니면 장판이라도 바꾸든가, 아니면 천장의 등이라도 바꾸든가, 뭔가 하죠. 자, 그런데 왜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걸까? 자,
이 바꾼다는 의미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재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감가상각 기간을 그 재투자 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2억 원을 투자했고요. 2억 원을 2년에 전부 다 바꾸지는 못해도 내 느낌에 내가 2년에 5천만 원 정도씩은 들여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5천만 원을 다시 회수하려면 한 달에 감가상각비를 얼마쯤 해야 돼요? 2년이니까 24개월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비용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이 비용 처리는 감가상각비는 처음에 돈이 한꺼번에 나갔지 매달 200만 원씩 나가지는 않아. 하지만 비용으로 처리했어.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우리가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적립한다. 기업들은 그래가지고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그 감가상각한 돈은 따로 통장에 넣어놨다가 2년이 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번엔 이쪽 벽면을 싹 바꿔야지. 그 다음 2년 후에 이쪽 바닥을 싹 바꿔야지. 그 다음 2년에 천장을 싹 바꿔야지. 그런데 이것도 이미 언제 계획이 돼 있어야 되죠? 창업할 때 이 매장을 디자인할 때 이미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돼.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생기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많은 점포들 중에 어디다가 창업을 하는 게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것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학문을 제가 상권 분석이라고 하고 가르칩니다. 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상권. 자, 상권은 장사상 우리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제가 수업을 할 건데 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 식당뿐만 아니라 이 식당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식당은 음식을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시킨 웨이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MBA 대학생들이 이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맥도날드는 뭘로 돈을 버십니까? 맥도날드는 뭐를 파는 회사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웨이크락이 왜? 사람들이 그게 물어본 건 뭐예요? 맥도날드가 뭘 파는데요? 뭘 파는데요? 맥도날드 햄버거. 그 도넛이라 그래? 도넛이 아니야. 햄버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벌지는 않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하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때요? 몇 년 되셨죠? 몇 년 되셨어요? 식당 하신 지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셨어요? 3년? 근데 아니 괜찮아요. 그럼 3년 전과 2년 전과 올해가 어때요? 지금 중국도 거의 1년이 무섭게 변하지 않아요? 일단 임차료가 어때요? 임차료 어떻습니까? 인건비 어때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죠? 그건 뭐죠? 그런데 가격은 그만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리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야? 이익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때요? 옛날에 아마 여기 좀 일찍 와서 장사하신 분들은 식당 할만했을 거래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렵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외식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경쟁자가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경쟁자가 실력이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내가 쿼투를 하러 올라가면 저 상대방이 쿼투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늑실나게 펴줬거든? 근데 어느 날 제가 실력이 좋아져서 왔어요. 근데 내가 툭툭 치려고 그랬더니 내가 싹싹 피하면서
나를 오히려 때리는 거예요. 자, 옛날엔 뭐죠? 이익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되죠?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피할 수 없어요. 중국도 이미, 특히 여기는, 여기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예요? 한국보다 높을 거예요. 그쵸? 이 지역이 중국에서 한국이 지금 3만 불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4만 불이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센 놈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여러분이 걔네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 일본 애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떨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 식당 경영하는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 내에서는. 뭐 화교들이 해외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근데 지금 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음식을 판다는 개념으로는 얘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걸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장사상 우리권. 근데 이 우리자는 뭐냐면 위가 아니라, 우리 할 때 우리가 아니라 소우리, 돼지우리 할 때 우리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범이라는 뜻이에요. 상권은 내가 장사하는 범위예요. 혹시 본인이 장사하는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장사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하세요? 그러지 않았죠? 당연히 아는 게 맞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정하셔야 돼요. 왜 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내가 장사하는 범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총을 쏩니다. 근데 어디다 쏴야 되죠? 화살을 쏴야 돼요. 어디다 쏴야 돼요? 관역에다 쏴야 되겠죠. 내가 총을 쏘는데 지금 관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 총이 제대로 날아갈까요? 아니면 이상한 데로 빠질까요? 사건이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의 관역이에요.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이러셨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상권이 좋은 데를 찾고 싶어요. 장사가 잘 되는 데를 찾고 싶어요. 투자 수익률이 높은 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찾는 기준이 있겠죠.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진짜 그럴까요? 혹시 그거 검증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신천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그럼 혹시 거기에 한식당이 있나요? 거기 있는 사장님이 사장님보다 돈 많이 벌어요? 확인 안 해봤죠. 자, 우리의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유동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검사 확인해 보셨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진짜 돈을 많이 벌까요? 첫 번째. 자, 1층이 좋을까요? 2층이 좋을까요? 3층이 좋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또 1층이요 그래요. 그럼 또 제가 물어봐요. 1층이 진짜 돈을 많이 벌까요? 여러분이 말한 게 맞는 말인데요. 옛날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일본에서 제가, 한국은 제가 분석을 했겠죠. 일본은 일본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유동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 것 같아요? 강남역 사거리, 홍대.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망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역과 홍대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음식점을 하면서 막연히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공 가능성도 떨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오래 유지하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스타벅스가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스타벅스도 그렇게 믿었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를 내면 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데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업들은, 미국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권은 플로우가 아니라 FLOW, 플로우, 유동인구가 아니라 스톡이다. STOCK, 스톡은 뭐예요? 머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인구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 찾아가실 때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아무데나 보고 들어가는 확률 요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는 저 집에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그 집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음식점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뭘로 뒤지죠? 그쵸? 그래서 뭔지, 뭘 파는지, 얼만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다 뒤지죠? 그래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마음에 들어야 들어가죠? 지나가다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옛날하고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옛날처럼 들어가지 않고도 그 집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어요. 즉, 유동인구는 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은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걸 검증하기 시작해야 돼요. 1층과 2층과 3층이 그러면 매출액에 어떤 애가 더 위치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것도 검증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에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 6층에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6층에 식당이 웨이팅이 걸려 있어요. 1시간을 기다리래요. 층이 어디에 있느냐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던 건 다 바뀌었다는, 이게 틀렸다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즉 뭐냐? 상권을 분석하는데 여기 몇 명이 돌아다니는지 분석하는 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1층인지 2층인지 전면이 7m인지 10m인지 2m인지 3m인지 이것도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권을 분석한다. 상권이 뭔다. 아직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할 때는 그것을 평가하는 변수가 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애가 있으세요? 몇 살이에요? 2살? 어디요? 학교는 어디 보내실 거예요? 국제학교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냥 현지 학교 보내실 건가요? 그런 것까지 결정 안 하셨어요?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 애도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애한테 무슨 기대 없이 아무것도 안 갖고 계세요? 없어요? 아니실 거야. 어떠세요? 애가 몇 살이에요? 없어요? 사장님은? 11살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기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중학교가 있나요? 영어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아빠가 생각하는 것만큼 흡족하게는 안 되나 보네. 제가 이거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이걸 더 재밌게 이해시키려고 해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제일 못하는 게 영어라고 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혹시 그거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니, 저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고 저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공부했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우리가 머리가 나빠요? 한국 사람이?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죠.
이게 지금 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누가 그렇게 시키려니까 아니면 학교를 믿고 난 보냈어. 근데 얘네가 내 새끼를 영어를 잘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애가 말도 못하고요. 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나와요. 고민해봤어야 돼요. 왜냐?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장사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없어. 첫째, 이 영어를 잘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뭘까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선생님, 한국말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쵸? 그쵸? 혹시 국어사전 보고 단어 외운 적 있어요? 혹시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안 배우고도 잘했죠? 그럼 영어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쉬워요. 엄마 아빠가 영어로 얘기하면 돼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했죠? 내가 못하니까 남을 믿고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안 해줬을까요? 그 사람들도 보내줬더니 단어 외우라고 시키고 1형식, 2형식, 3형식 외우라고 시켰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문법이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한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영어도 그렇게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즉 영어를 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냥 영어를 하는 환경 속에 노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영어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교수님 애는 어때요? 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그냥 노출되게만 해놨어요. 그랬더니 5살 되니까 얘가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보니까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뭘 헷갈리냐? 자기가 2가지 말을 할 줄 아는데 이 2가지 말이 진짜 지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미국 애들이 샬라샬라 하면 여기 가서 샬라샬라 해요. 한국 애들이 여기서 가나다라 하면 여기 가서 가나다라 해요. 둘 다 자기 말인 줄 알아요. 물론 머리가 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지만 어렸을 땐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똑같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는 애도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동인구도 아니고 건물의 1층, 2층, 3층도 아니고 지형지세도 아니에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이거예요. 뭐죠? 나와 경쟁자와 소비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되게 유명한 해전이 있죠. 네?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아니, 해전. 네, 명량해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배가 몇 척 있었죠? 12척. 일본 애들은 몇 척 있었죠? 300척.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사장님이 음식점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돈이 1억 2천밖에 없어요. 근데 내 경쟁자는 일본 애가 30억을 갖고 식당을 하는 거예요.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1억 2천 가지고 30억 가진 애를 때려 눕혔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이거 상권 분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첫째, 누구를 분석했을까요? 일단 나를 분석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다가 삼면이니까 배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군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나 많아요. 섬나라예요. 배도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얘네하고 싸워서, 즉 경쟁자를 분석을 정확히 했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뭐죠? 뭘 만들었어요? 사장님 집에 메뉴 중에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뭐예요? 여러분 시그니처 메뉴라고 많이 요즘 그러죠? 네, 이순신 장군의 시그니처 메뉴가 거북선이었어요. 대표 메뉴. 왜죠? 얘 혼자서 수십 척, 수백 척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대표 메뉴. 차별화된 메뉴. 남들은 카피할 수 없는 메뉴를 창업하기 전에 만들었어요? 전쟁 나기 전에 만들었어요? 전쟁 나고 나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 상권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메뉴가 있어도 얘 300척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권을 어디로 선택했어요? 망망대해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300척하고 12척이 망망대해에서 동시에 부딪히면 지겠죠. 그래서 상권을 어디로 선택했죠? 그렇죠. 좁은 데로.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저 유동인구 많고 사람 많다고 좋은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센 놈들한테 한 방에. 이순신 장군 그걸 알았던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제가 중국을 분석할 수는 해오지는 못했지만 이게 한국의 강남역 사거리 반경 500m예요. 이 그 원이 반경 500m를 그린 거거든요. 여기에 반경 500m 안에 한국에서 커피숍이, 제가 커피숍만 분석을 해본 거예요.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340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커피숍을 차리면 몇 등쯤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여기서 내가 몇 등을 해야 우리 시세말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요?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이 340명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싸우면 몇 등을 해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산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산해보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우리는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2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난 무조건 죽어. 그러니까 20등 안에 20%면 몇 등이에요? 우리 이거 어려우니까 300개라고 합시다. 300개. 그럼 300개에 20등이면 몇 개예요? 60개예요. 내가 60등 안에 들어가야 여기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20% 안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만만치 않았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로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340개의 커피숍의 매출액을 제가 다 조사해서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밑에는 매출액이고요, 이 Y축, 이 세로는 퍼센트예요. 퍼센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지금 월 매출액인데, 월 매출액 1000만원 하는 애가 몇 퍼센트예요? 33%.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300개에 33%면 몇 개죠? 약 100개가 매출액이 월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원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2000만원 하는 애는 몇 프로예요? 3000만원 하는 몇 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남역 같은 데서 커피숍 하면 얼마쯤 매출액을 팔아야 그나마 적자는 면할 수 있을까요?
강남역에 살려면 아마 4천만 원이 넘어야 적자를 면할 거예요. 그러면 요 애들은 뭘까요? 적자인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0%.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베이커리를 하는 애들만 매출액을 조사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매출액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알려고 마음먹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때요, 사장님? 매출액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쵸? 그럼 매출액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매출액을 추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 안 해봤을 거예요. 그걸 가리키기 시작한 게 저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집에 왔어. 제가 딱 앉아서 1시간을 밥을 먹었어요. 그럼 제가 이 집의 1년 매출액을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안에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점심시간에 여기 오면 점심시간 동안에 여기 오는 고객을 내가 카운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객단가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아까 딱 보니까 그 런치 메뉴판 좀 갖다 주세요. 런치 메뉴판.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대충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뭐 먹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 런치 메뉴가 예를 들면 뭐 25원이다. 여기 돈으로. 그럼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네? 6,000원? 그럼 객단가 예를 들면 점심에 6,000원이다. 근데 딱 봤더니 30명 앉아있다. 그럼 곱하기 30. 점심시간에 2회전 정도 3회전 하더라. 그럼 점심 매출액 나오죠? 그럼 저녁은 어때요? 저녁은 또 저 저녁 메뉴판 보면 또 객단가가 나오겠죠? 그 사람 먹는 거 대충 보면 평균값 나오겠죠?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회전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을까 다를까? 틀림없이 달라요. 평일 다르고 주말 다를 겁니다.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죠? 자, 제가 여기 며칠만 오면 이 집의 매출액을 아까 얘기한 대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안에서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들어가는 비용은 또 추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보면 여러분 정말 웃긴 얘기가 발생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런 조사를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것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강남역 반경 500m 안에 있는 베이커리들의 매출액을 조사했는데 이 매출액 그래프가 정말 희한해요. 뭔지 아세요?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고 여기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즉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완전 바닥 아니면 완전 상위층이에요. 즉 뭐죠? 양분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베이커리라 그랬어요. 지금 중국도 어때요? 베이커리가 카페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죠. 그러면 성공하는 애와 실패하는 애가 눈에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베이커리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소비자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한 애를 용서하지 않아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런 집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아니면 또야. 근데 내가 베이커리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얘네가 누군지 아세요? 다 파리바게트예요. 얘는 누구죠? 개인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재밌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파리바게트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엔 개인이 파리바게트만큼의 퀄리티의 빵을 만들지 못했어요. 설사 만들어도 얘보다
비싸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하는 인테리어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요즘 애들이 빵을 어디서 배우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네. 프랑스의 르코르동 블루, 미국의 CIA, 일본의 츠지교 동경요리학교 가가지고 세계적인 빵 실력을 키워갖고 오는 거야. 그럼 얘네가 그런 애들하고 싸우면 얘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얘네는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빵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애들 빵을 이길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뀌겠죠? 얘네가 살살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개인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호프 맥주 전문점들의 매출액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봉우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 호프 맥주는 어정쩡한 애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이 봉우리가 아까 쟤보다 훨씬 많죠. 왜 그럴까? 이유. 고깃집은 아까 빵은 양극화되어 있었죠? 근데 술집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운데도 있었어요. 근데 고깃집은 봉우리가 더 많아요. 즉 뭐냐면 완전히 안 되는 애도 없고 완전히 잘 되는 애도 있지만 중간도 어느 정도는 버틴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냐면 고기는 사실은 차별성이 없어요. 고깃집을 해요. 빵은 빵 자체가 차별성이 있죠. 근데 고기는, 이 고기를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이 사장님이 아무리 좋은 거 쓴다 그래도 그 고기 이분도 쓸 수 있어요. 이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깃집은 나중에 뭘로 싸웁니까? 한국으로 치면 여기는 어때요? 고깃집이 결국은 뭘 갖고 경쟁을 해요? 그렇죠. 가격으로 안 되면 또 뭘로 하죠? 양, 무한리필. 근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고깃집이 아주 롱런하는 집이 있다 없다? 별로 또 없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고깃집이 롱런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요.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머리로 이걸 다른 애들이 만들 수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기는 내가 만들 수가 없다고. 아니면 내가 키워야 돼 직접. 그러면서 맨날 클래식 들려주고 맨날 유기농 야채 먹이면서 내가 키우면 얘는 다른 고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택한 게 뭘까? 옛날에는 한국에도 그런 게 없는데 요즘은 고깃집 하는 사람들이 뭔가 나는 달라 그러고 막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야? 어? 한우 좋아요. 근데 한우는 의미가 없어.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써. 어? 정육집 또 어? 오너 셰프 또. 그러니까 오너 셰프이 뭘 하냐고 고기를 가지고. 그렇지. 숙성. 왜냐면 이 숙성은 이거 기술이잖아. 기술. 그런데 그 숙성에 대한 기술이 특화된 아주 이렇게 교과서처럼 누군가가 가르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술을 담궈요. 술을 막걸리 담가보셨어요? 내 맘대로야.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장하기에 따라서 내게 특별한 것처럼 누가 많이 공부한 척하고 누가 많이 이 기술이 있는 척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렇게 딱 멋있게 쫙 입으신 분이 내가 이 숙성 기술을 30년을 연구했어 이러면서 얘기하면 젊은 애가 뭐라 그래요? 나도 30년을 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 바로 그런 요소들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카페요, 카페. 근데 카페는 어때요? 다른 애들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다 바닥에 있죠? 상위층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이 상위층이 누구일 것 같아요? 얘가 다 스타? 중국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카페
카페는 여러분이 해가지고 생산이 없어요. 왜? 저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한국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네가 앞으로 나이 먹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럼 다 뭔지 아세요? 카페. 특히 여자분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왜? 여러분이 거기서 경쟁력을 가질 요소가 없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내가 스타벅스 같은 애보다 잘났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비자가 그걸 받아들여 주진 않아. 가만있어 봐. 이제 지금 몇 분이에요? 어? 쉬어야 돼요? 근데 쉬자고는 안 하시네? 그래도 쉬어야 되겠죠? 10분 쉬었대요. 가치를 두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알고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까 진짜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럼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한국 내에서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카페였다면, 자 이제 상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상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상권을 영어로 뭐라 하냐? 마케팅 에어리어라고. 마케팅 에어리어. 무슨 말이에요? 마케팅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상권 그럼 뭐가 탁 안 하다는데 마케팅 영역 그러면 뭐죠? 내가 장사를 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한다는 건 거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고객이 있다는 거죠. 아까 내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내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냐면 3명이 있어요. 상권 안에는 항상 3명이 있어요. 내가 있고 경쟁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은 내가 정해야 돼.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넓게 잡는 게 좋아요? 좁게 잡는 게 좋아요? 처음에 좁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점점 늘려나가야 돼. 근데 내가 좁게 잡아도요, 이 안에 있는 애를 확실히 만족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넓히려고 안 해도 무조건 넓어져요. 그래서 상권이란 영어로 마케팅 에어리어다. 즉 마케팅 에어리어라는 건 뭐냐? 내가 마케팅을 할 영역이다. 그 안에 누가 있다? 소비자가 있고 경쟁자도 있다. 자, 그러면 명료해지지 않아요? 내가 그 영역 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단 경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그치? 경쟁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순신 장군처럼 경쟁자가 뭐가 센 놈인지 뭘 하는 놈인지 쟤는 어떻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지 이거 알아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소비자의 니즈. 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카페를 가요. 카페 왜 가세요? 카페를 가는 이유. 카페 가는 이유. 커피 먹으러 가요? 아니지. 그때 다르죠. 공부하러도 가요. 데이트하러도 가요. 그냥 아는 사람하고 미팅하러 가기도 해요. 만나기로 해서. 그렇죠? 사실은 진짜 커피가 먹고 싶어서 미치도록 커피가 좋아서 카페 가는 경우 몇 번이나 있어요. 없어. 커피 마시나 알아? 커피가 뭐가 맛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뭐라 그랬어요? 뭘 판다 그래요? 스타벅스가 뭘 판다 그래요? 커피 판다 그래요? 아니에요? 감성을 판다 그래요. 문화를 판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팔죠? 커피를 팔아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야.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브랜드가 여기 중국에 들어와서 한참 잘 나가는 애 하나 있었죠. 근데 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죠. 왜 돌아갔어요? 커피 파니까 돌아가요. 커피 팔면 안 돼. 네, 그런 걸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권 분석은 철저하게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피, 지기, 백전, 불태.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항상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쟁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제가 왜 잘 나가는지만 파악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주변의 상권에 반경 100m 안에 식당이 3, 40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걔네들을 하나씩 한번 유심히 정리를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건데 그걸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도 가는 집이 있죠. 좋아하는 집 있죠. 그 집을 왜 좋아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것까지 다 얘기해드리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요즘 중국에서는 어떤지 여기 신천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간판 없는 음식점, 간판 없는 카페. 여기는 어때요? 그런 집 있어요? 간판이 없어요. 근데 간판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상권이 내 장사하는 범위라 그랬고 그 안에 나와 경쟁자와 소비자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 또 더 중요한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권은 저게 제대로 안 깔려가지고 이 앞뒤로 넘어가는 게 좀 섞여가지고 저도 헷갈려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상권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다 이제 이걸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더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쵸?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장사를 하시니까 중국 사람보다는 여기서 불리하실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혹시 매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근데 온라인 매장 혹시 갖고 계세요? 온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은 뭘까요? 예를 들면 여기도 예를 들면 홈페이지가 근데 그 홈페이지를 내가 개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한국의 네이버 같은데 모두 홈페이지처럼 그런 포털 사이트 안에 홈페이지가 만들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혹시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중국에서 다 막혀있죠? 돼요? 그러면은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 그런 게 있죠? 그쵸? 네, 여러 가지 네, 나중에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 수업도 저희 교수님이 한 번 오셨으니까 그 얘기도 할 건데 그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매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매장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검색을 해. 그래서 거기서 봐. 그리고 갈지 안 갈지 선택해. 여기 와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미 의사결정이 끝났어. 그러니까 아까 상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어때요? 중국에선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몇 차를 가지고 몇 분까지 갈 용의가 있어요. 음식점이나 카페를 찾아서 차를 가지고 얼마까지 갈 용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세요? 여기서는 어때요? 중국에서 1시간까지 가십니까? 1시간 정도 갈 수 있죠? 밥 먹으러 커피 마시러 가요.
혹시 빵 사러 1시간 동안 가본 적 있는 분? 그쵸? 그것도 가능하죠 이제? 뭐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이에요. 옛날엔 그 먼데 걔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알아도 갈 엄두가 나질 않았어. 근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유명해지면 가죠. 그러니까 심하게는 뭐예요? 외국으로도 가요. 먹으러 가죠. 한국도 가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도 오고요. 중국 사람이 일본도 가고요. 한국 사람이 일본도 가고, 일본 사람이 중국도 오고. 뭐야? 이제 상권의 범위가 옛날처럼 좁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어요. 그게 뭐 때문이다? 얘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넓은 영역, 공간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상권은 뭐예요? 시간적 범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식당은 몇 시간 영업해요? 12시간 하죠? 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 돼요? 만약에 이게 내 직장이라면 그렇게 일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난리 나죠? 데모하고 노조 만들어서 으쌰으쌰하고. 근데 왜 우리는 장사를 하면서는 1년 360일 놀지도 않고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심한 분은 막 20시간 일하고. 물론 사장님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정상 아니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안 쉬고 길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것도? 안 쉬고 하면 돈을 진짜 많이 벌까요? 길게 하면 진짜 돈을 많이 벌까요? 옛날엔 그럴 수 있었어요. 인건비도 싸고 직원도 구하기 쉬울 때는 이게 말이 됐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오히려 길게 일하고,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어떤 줄 아세요? 이제 어마무시한 법들이 막 생겼죠. 최저임금 생겼지, 52시간 생겼지. 그러니까 뭐예요?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 구해도 좋은 애들이 오질 않아요. 셋째, 왔어도 금방 그만둬 버려요. 이렇게 큰 가게를 사장님 혼자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결국 직원이 없으면 장사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뭐든지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24시간을 영업을 해요. 그럼 제가 분석을 해.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간에 0.5% 매출액에, 이 시간에 0.9%, 이 시간에 0.2%, 이거 다 합쳐봐야 몇 프로예요? 네? 2%도 안 돼요. 근데 이 긴 시간을 문 열어놓고 직원이 거기서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 제가 문을 닫자 그랬어요. 저 시간은 영업하지 않아도. 그리고 오히려 버는 돈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문을 닫자.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손님을 한 명 한 명 뺏기다가 자기 가게가 망할지 모른대요. 그래서 불안해서 못 닫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문 닫았다고 뺏기면 문 열어도 뺏긴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뺏길 거면 제가 그냥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애인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붙들고 있는다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나요? 그쵸? 아니죠? 그게 또 똑같아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을 붙잡겠다고 몸부림 쳐봤자 갈 사람은 가요. 그렇지, 잘하네.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비즈니스에서 그런 생각을 못하죠? 자, 하루를 놀아요. 자, 우리 놀자. 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를 놀아. 그래서 한 달에 4번을 놀아. 그러면 그 4번을 놀면서 잃어버릴 매출액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좋아. 매출액이 내가
200만 원, 100만 원을 한다고 가정,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100만 원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4번을 놓으면 400만 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 400만 원이 다 내 돈이야? 이 400만 원 중에 내가 얻는 이익은 얼마예요? 얼마요? 예를 들면 몇 퍼센트 남아? 20% 남는다고 하면 80만 원이 내 돈인 거죠? 내가 잃어버리는 돈은 400이 아니라 80만 원이야. 그런데 내가 4번을 놀면 직원을 한 명을 안 쓸 수 있어. 어떤 게 이게요? 자, 그런데 놀면서 80만 원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한 명을 안 씀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들고 그 외에도 또 얻고 잃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내 회사야. 근데 우리 가게는 매달 정기적으로 휴무를 해줘. 그럼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을까? 아니면 저 가게에서 일하고 싶을까? 만약에 이 가게가 일요일날 쉬어요. 그래서 나는 정기적으로 일요일날 쉴 수가 있어. 그럼 이 회사, 이 가게 다니는 애는 이 가게에 계속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딴 가게로 가고 싶겠어요? 그렇겠지. 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야, 내가 하루 쉬면 그날 우리 고객이 왔다가 이 집에 문을 닫았으니까 옆집에 가면 나는 그 고객을 뺏길 것이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내가 이렇게 여기 출장 와 있어. 그럼 내가 출장 돌아가 보면 우리 마누라가 도망가 있겠네? 그래요? 아니지. 중요한 건 뭐죠? 나의 경쟁력이지. 내가 문 닫았다고 내 고객이 도망가고 문 열었다고 도망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막연하게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자, 저게 제 제자 집이에요, 진짜. 24시간 하던 점포였어요. 30평인데 1억 2천의 매출액을 올립니다. 한 달에. 30평에서. 어때요? 짱이죠? 30평에서 한 달에 1억 2천의 매출을 올린다니까? 근데 얘가 나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왜? 남는 게 없어요. 1억 2천의 매출을 하는데 남는 게 없대요. 왜 그럴까? 아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처음부터 영업시간을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다. 대신에 메뉴를 내가 절반으로 줄이겠다. 왜? 메뉴를 왜 줄일까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메뉴가 많아야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중국 사람 메뉴가 많아야 되죠.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만 선수 메뉴가 진짜 이렇게 많아야 돼? 자, 메뉴북 좀 갖고 와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식당 하시는 분 치곤 적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쵸? 중국 식당은 다 그래요. 근데 정말 다 그럴까? 한 가지만 팔고 대박 낼 수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요? 자, 그런데 많으면 진짜 좋을까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집의 메뉴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메뉴 분석을 해보면 여기 지금 수백 개, 100가지의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다 잘 팔릴까요? 아니면 잘 팔리는 메뉴는 정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요. 파레토 법칙은 뭐냐면 생물이 사는 데선 이런 현상이 무조건 발생해요.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주고요. 20%의 메뉴가 80%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어때요? 의심이 되면 내 메뉴를 분석해보면 알아요. 자, 여기 메뉴가 100개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분석을 해보면 메뉴가 10개 있잖아요. 그럼 대박집은 그 10개 중에 2개가 80%의 매출을 올려줘요. 근데 쪽박집은 어떤 줄 아세요? 10가지가 다 잘 나가요. 다 잘 나간다는 건 똑같이 10%씩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집은 절대로 대박집이 될 수 없습니다. 대박집은 무조건
소수의 메뉴가 대부분의 매출을 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를 분석해 봅시다. 스타벅스 가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스타벅스 메뉴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대충? 감으로. 스타벅스 메뉴가 몇 개? 20, 30개. 몇 개쯤 될 것 같아서? 대충. 몇 개쯤? 네, 4, 50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지. 이제 앞으로는 예? 어디 가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유심히 봐야 돼. 스타벅스 메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400가지예요. 그런데 매장에서 보면 30 내지 50개까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매출의 80%를 올려주는 애는 3가지. 여러분이 먹는 메뉴 뻔하잖아. 뭐 드세요? 아메리카노, 라떼, 그리고 어쩌다 이벤트 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많은 척 하는 거야. 왜? 계속 분기마다 신메뉴가 나오죠. 왜 신메뉴를 계속 만들죠? 신메뉴 계속 만드는 이유 어떠세요? 우리 사모님은 옷을 한 벌 갖고 평생 입으세요? 안 그렇죠? 옷 하나 갖고, 그리고 옷이 많죠 집에. 근데 또 주로 입는 건 뻔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더 재밌게 얘기할게요. 축구를 진짜 잘하는 팀은 골을 넣는 애가 소수다, 다수다. 이번에 월드컵 보셨죠? 프랑스의 골 넣는 애 정해져 있어요. 그쵸? 20%의 골잡이가 80%의 골을 넣습니다. 그래야 얘가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때요? 개나 소나 만나 막 골 넣었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골잡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대표팀은 절대로 상위로 갈 수 없어요. 원래 똑같아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실제로는 매출이 우리가 12시간을 문을 열어놓고 24시간을 문을 열어놔도 내 매출의 80%는 언제 올려? 자, 식당이요. 언제 매출을 올려요? 그래, 11시 반부터 1시 반. 저녁에 6시 반부터 8시 반. 몇 시간이죠? 해봐야 3-4시간. 근데 문은 12시간 열어놔요. 뭐만 늘어난다는 거죠? 비용 늘어난다. 둘째, 또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바꿔서 생각합시다. 내가 회사에서 12시간을 일해요. 그럼 길게 일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에너지를, 그렇죠? 분산시키겠죠? 바쁘다고 해서 몰입하고 미친 듯이 뛰겠어요? 바빠도 설설. 왜? 12시간 일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입, 집중. 누구한테? 고객한테. 훌륭한 시간에는 차라리 그냥 쉬고 저 시간에 엄청나게 몰입하면 고객 만족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죠. 왜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냐고요. 왜 길게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착각을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24시간을 12시간을 줄이고 메뉴를 반으로 딱 잘랐어요. 왜? 메뉴 분석을 해보니까 안 팔리는 애가 대부분이야. 안 팔리면 갖다 버려. 왜 붙들고 있어요? 유행진한 옷은 버리세요. 어차피 안 입어. 갖다 버렸어. 영업시간 줄였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매출은 안 줄어요. 왜? 내 집이 진짜 좋은 사람은 놀면 그 다음날 와요. 놀기 전날 와요. 다 알아요. 문 일찍 닫잖아요? 일찍 와요. 늦게 열잖아요? 늦게 와요. 왜? 여기 아니면 대안이 없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해요? 직원도 고객이야. 왜? 직원도 내부 고객이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돈 내는 사람만 내 고객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왜? 결국은 그 돈 내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누구야? 나야? 내 직원이야. 내 직원이야.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짧게 일하면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만 여러분이 잘 가르치잖아요.
그럼 얘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 내가 이런 실험을 또 해봤어요. 12시간 일하는 가게가 있고요. 4시간 일하는 가게가 있어요. 12시간 일하는 애는 설렁설렁 일해요. 근데 4시간 일하는 애는 어떻게 되죠? 근데 얘네 둘이 연봉을 똑같이 줬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4시간 일하는 애 눈빛과 12시간 일하는 애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이 집이 망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12시간 일하러 가야 돼요. 얘가 망하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절대 안 망하게 만들어요. 자,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저희 동네에 빵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빵집이 처음엔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요, 장사가 잘 되면 계속 판매량을 늘려요. 근데 진짜 똑똑한 경영자는 한정 판매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르코르돈 블루를 나오네요. 두 부부가 빵집을 열었어요. 처음에 9시에 문을 딱 열면 한 7시쯤 되면 문을 닫아요. 왜? 하루에 딱 500만 원어치만 팔아요. 7시가 되면 500만 원어치가 딱 팔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고객 관리를 잘하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첫 달에 오픈을 했을 땐 7시가 솔드 아웃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되니까 6시가 되니까 솔드 아웃이 돼요. 그 다음 달에 되니까 5시가 되면 솔드 아웃이 돼요. 그 다음 달에 되니까 4시.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줄어들어요? 한정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는 사람이 이 빵이 떨어진다?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홈쇼핑에서 사보셨죠? 네, 더 많이 사게 되죠? 객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빵을 2만 원어치밖에 안 샀어요. 근데 자꾸 더 사는 거예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는 양이 늘어나요. 나중에 몇 시간으로 줄어드는 줄 아세요? 500만 원어치 파는데 2시간. 9시에 문을 열잖아요. 11시에 솔드 아웃. 왜 그런 줄 아세요? 객단가 5만 원. 2시간만 일하면 되거든요. 여기 직원들이 어떤 줄 아세요? 날라다녀요. 왜? 연봉이 저 옆에 12시간 일하는 애하고 똑같아요. 근데 2시간만 일하면 돼요. 얼만큼 집중할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데가 이제 대한민국엔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미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예요. 왜? 여기에는 또 뭐가 숨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손님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날 영업시간까지 계속 팔아요. 그러면 이 손님들이 영원히 이 집을 그렇게 오게 될까요? 그렇게 잘 되는 집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거 보셨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은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경제학 시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뭐예요? 처음 샀을 땐 효용이 100점. 그 다음날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90점. 그 다음날 또 먹었어. 80점. 그 다음날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80점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집이나 이 집이나. 그럼 딴 집 가볼까? 어떠세요? 진짜 맛있는 걸 먹었다. 연속해서 몇 번까지 가봤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 진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었다. 몇 번까지 연속해서 가는 거? 3번. 맞아요. 이거 인간들한테 연구해보면
3번 내지 5번이면 끝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요. 처음엔 100점, 두 번째 먹으면 90점, 세 번째 먹으면 80점. 그러면 저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결혼하셨죠? 사모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죠. 그 효용이 몇 년 가든가요? 뭐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딱 3년 갈 거예요. 한 4년쯤 되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래되면 이게 뭐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세계적인 레스토랑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정 판매를 해요. 내가 팔 것만큼만 팔아요. 즉 나는 하루에 200만 원어치만 팔면 먹고 살고 저금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럼 딱 200만 원어치만 준비하고 200만 원어치 팔리면 문 닫아요. 이게 오래 갈까요? 아니면 잘 된다고 계속 많이 파는 게 오래 갈까요? 뭘로 계산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생 이 가게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팔면 100년, 200년 가는 가게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이 가게의 재방문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자기 가게에 오는 고객들의 재방문율. 모르죠? 재방문율이 뭐냐면 우리 가게 한번 왔던 사람이 오늘 100명이 왔어요. 이 사람이 3개월 이내에 몇 명이 다시 오느냐가, 그러면 오늘 100명이 왔는데 이 100명이 왔던 사람 중에 3개월 안에 20명이 다시 왔다. 그럼 20% 재방문율. 재방문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어때요? 선이 있어요.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절대로 대박집은 재방문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매일 먹고 싶어도 매일 먹을 수가 없어요. 예약하고 기다리려면 6개월을 기다려요. 그럼 재방문율이 몇 프로예요? 아주 심하게는 1%도 안 돼요. 재방문율이 높다는 거는 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건 범위가 어떻다는 거죠? 좁다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집일수록 상권의 범위가 넓어질까 좁아질까? 넓어져요. 왜 넓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죠? 멀리서도 찾아올 만한 집이고요. 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먹고는 싶지만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자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대박집은 재방문율을 계산해보면 5% 미만이에요. 쪽박집은 재방문율을 계산해보면 25%를 넘어가요. 그건 뭐냐? 오는 사람만 맨날 온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집은 특별한 게 있어서 오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니까 배 채우러 오는 집. 이렇게 되면 좋은 집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그냥 김밥집이에요. 분식집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어.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이 시간적 범위에 대한 것도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자, 저 같으면 이렇게 길게 영업하는 것보다는요, 이 시간대에 집중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 집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점심시간에, 우리 사장님, 점심시간에 여기 몇 회전돼요? 2회전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2회전 하는 거 3회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즉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좁은 시간 안에서 영업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효율. 왜? 예를 들면 메뉴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메뉴북을 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손님이 이걸 딱 보셨어요. 메뉴를 고르십시오. 그래서 이 테이블에 4분이 앉았는데 여기서 메뉴를 결정해서 저한테 주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가 쟀어요.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처음 분을 가정했습니다. 이 메뉴북을 보고 메뉴를 고르는데 걸리는 시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메뉴를 보고 고르는데 걸리는 시간. 네? 2분. 자, 그런데 제가 이 메뉴북을 바꿨어요. 디자인을. 그래가지고 이거는 2분 걸리는 걸 30초밖에 안 걸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메뉴북을 보고 이 음식을 빠르게 선택하는 것과 선택이 느린 것과의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하면 알겠거든요. 자,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 아주 설계가 잘 된 데들은요, 그 메뉴북이 두껍잖아요. 두껍지만 어쨌든 이 집이 제일 잘하고 이 집의 대표 시그니처 메뉴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다 놓게 돼 있어요? 여기다 놓겠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베스트 1, 베스트 2.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얘를 그렇죠, 빨리 선택하겠죠? 자, 제가 아까 물어본 거 첫 번째, 똑같은 걸 먹은 사람들인데 다 이걸 먹은 사람들한테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걸 선택하는데 5초 걸렸고 이분은 1분 걸렸어요. 똑같은 걸 먹었어요. 나갈 때 제가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누가 만족도가 높을까?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근데 이걸 한 명만 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5초 걸린 사람과 평균 한 20초 걸린 사람, 요걸 선택하는데 이 집단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균값을 냈어요. 똑같을까 다를까? 어때요? 똑같은 거 먹었는데 선택이 빨랐던 사람과 늦었던 사람이 만족도가 같을까 다를까? 그렇죠. 왜 그럴까? 똑같은 걸 먹었는데 빠르게 선택한 사람의 만족도가 높게 나와요. 100% 이건 이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파레토 법칙도 사실은 인간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뭐냐? 아까 내가 한계 효용 체감도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 빠르게 선택했다는 건 내가 뭐죠? 확신을 갖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질질 끌다가 선택한 건 확신은 없었는데 그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면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많은 여자친구 중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정할 수 없죠. 근데 엄마가 장가 가라는 여자한테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조금만 기분 나빠도 거봐 엄마, 왜 저 여자하고 나 결혼하라고 했어? 불만이 생겨 안 생겨요? 사람들은요, 내가 똑같이 선택했어도요, 자, 여러분 이럽시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내가 음식을 아무리 뒤져도 뭘 먹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원을 부르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요? 여기 뭐가 맛있냐? 그럼 직원이 뭐라 그래요? 다 맛있다. 다. 이 집은 100% 장사 안 되는 것이다. 일단은 직원한테 물어보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직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이겁니다. 거기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장님이 10년을 연구한 메뉴고요. 이 메뉴의 식재료는 우리 사장님이 여기 가서 가장 최고인 걸로 새벽에 가서 자기가 직접 떼다가 자기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엔 무조건 이거 드셔야 됩니다.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뭘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질질질 끌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거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걸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 얘기를 꼭 듣지 않아도 여러분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그 책 속에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안 믿죠. 이건 이론, 이건 실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론과 실제는 똑같다. 둘 중에 하나 손듭니다. 이론과 실제는 같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거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론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론이 실제에서 엑기스만 뽑아온 거예요. 이론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여기 6분이 장사를 해요. 근데 3사람은 돈을 잘 벌고 3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3사람의 공통점을 조사해봐요. 요 장사 못하는 사람의 3사람의 공통점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줄 아세요? 이 3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저 카운터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손님을 다 자기가 점검하고 테이블에 가서 한마디씩 자기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분은 장사 안 되고 망한 사람의 3사람의 공통점은 가게에 아주 늦게 나오고요. 손님이 들어오나 나가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경영학 책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그 잘 되는 3사람의 공통점을 책에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그동안 누가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지를 않은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지 않았냐면 그분들도 그냥 책에 있는 거 가르치기 급급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뭘 하냐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꼭 적으세요. 첫째, 조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직접 다니시면서 보시고요. 저거 하면 저처럼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문조사.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쓰는 2번째 방법, 관찰. 자, 어떤 음식은 고객들이 계속 남기고 가요. 어떤 음식은 아예 그냥 핥아먹고 가. 그럼 어떤 게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싹싹 비우는 게 고객들한테 우리 집에 대표 메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한테 그걸 추천할 때 어떤 걸 추천해야 돼요? 남기고 가는 걸 추천해야 돼요? 싹싹 비우고 가는 걸 추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 여자 고객과 남자 고객과 나눠서 관찰해야 되고, 둘째, 연령대별로 달라요. 20대가 좋아하는 메뉴와 30대가 좋아하는 메뉴와 40대가 좋아하는 메뉴가 달라요. 관찰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연령대가 어떤 성별이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 걸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찾아낼 수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은 실험이에요. 실험. 자, 실험은 뭡니까? 똑같은 음식인데요, 접시가 다른 접시에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고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똑같은 음식인데 접시만 바꿔서 고객한테 어떻게 더 맛있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달라질까 똑같을까? 달라져요. 뭐죠? 실험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이 집을요 그대로 놔두고 사장님만 바꿔봤어요. 매출이 같을까 다르지. 요즘은 그대로 놔두고요 직원들 유니폼만 바꿔봤어요. 같을까 다를까 매출 다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거 그대로 놔두고 메뉴북 디자인만 바꿨어요. 매출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러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 메뉴북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고객들을 더 만족시키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 실험의 기준, 내가 메뉴북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이론으로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네? 없죠. 아까 내가 책 보여줬잖아요. 제가 쓴 책 중에 외식 사원 메뉴 경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걸, 자, 예를 들면 요것만 하고 우리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 자꾸 오셔가지고 여기 잘못하면 오늘 내가 다 안 도쳐야 돼가지고 매출 다 올려주려면 힘드니까 이것만 하고. 자, 메뉴를 세 가지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원짜리가 있고 2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 세 가지 메뉴를 팔아요. 근데 메뉴북에다가 내가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100원, 300원, 200원 순서를 바꿨어요. 하나는 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판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해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결과값이. 자, 뭐냐면 100원, 200원, 300원이라는 메뉴가 있으면 지금 순차적으로 비싼 게 밑으로 갔죠. 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배열을 바꿨어요. 손님의 선택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죠. 자, 어느 날은 내가 100원, 200원, 300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400원짜리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선택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자, 예를 들면 내 제자가 이럽니다. 교수님, 제가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0원, 200원짜리가 있는데 손님들이 자꾸 100원짜리만 먹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집은 이 200원짜리가 더 좋은 메뉴인데 손님들이 자꾸 가격만 보고 100원짜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200원짜리를 먹게 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그거 쉬워. 그 밑에다가 300원짜리 메뉴를 하나 만들어봐.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개만 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무조건 사람은 싼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300원짜리를 만들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중심화 경향이라는 거예요. 중심화 경향.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또 어디 가서 메뉴 쭉 보다 보면 중간 거 자꾸 선택하죠?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그 중간 게 진짜 내 대표 메뉴여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만족도가 높은 거여야 돼요. 만약에 그걸 먹고 불만족하면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실험을 끊임없이 할까 안 할까 기업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실제로 그걸 적용해보고 실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찾아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장님과 여러분 기존에 해오던 사람들처럼 주먹국으로 하는 사장님이 둘이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합니다.